야,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식판이 바닥을 뒹굴며 박살납니다. 의원님 송구합니다. 이 고아년이 교육이 덜 돼서. 박 원장은 평소 노인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김 의원의 비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공천권을 약속받은 추악한 공생관계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노인네들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지저분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강 회장의 눈이 번뜩입니다. 김 의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죠.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던 강 회장에게 김 의원은 한때 자신의 집무실 문턱도 넘지 못해 안달하던 하수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복지관 정문을 부수듯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칩니다. 수트 차림의 경호원들이 마당을 포위하고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강 회장 앞에 인사를 하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고급 코트를 걸친 강 회장이 얼어붙은 박 원장의 턱끝을 차갑게 들어올립니다. 김진태 의원, 자네 눈앞에 오물을 치우기 전에 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것 같군. 강 회장의 서늘하고 낮은 음성이 복지관 마당을 얼려버립니다. 내 며느리가 근본이 없다고? 그럼 근본 넘치는 네 놈은 오늘부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게 순리겠군. 이 복지관 부지부터 공중분해시켜주지.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강남 쪽 어느 작은 복지관에 배식 봉사를 나갔다가 가슴이 미어져서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든 그 아가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며칠 전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콧속을 찌르는 시큼한 김치 냄새랑 눅눅한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참 눈에 띄는 아가씨 하나를 봤어요. 이름이 지수라고. 얼굴은 복숭아같이 뽀얀데 눈 밑에 그늘이 아주 깊더라고요. 딱 봐도 속병을 한 짐 짊어지고 사는 팔자였죠. 지수는 거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아유, 어찌나 싹싹한지 몰라요. 노인네들 손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말동무 해주는데 그 손가락 마디가 다 부르텄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아가씨도 7살 때 비 오는 날 언니 손을 놓치고 보육원에서 자란 가련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비만 오면 낡은 노란 우산을 들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게 습관이라더군요. 근데 그 복지관 원장이라는 놈, 박 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인간이 아주 가관이에요. 이름만 원장이지 상판떼기엔 욕심보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카메라 올 때만 인자한 척하고 뒤에서는 지수 아가씨를 머슴처럼 부려먹더라고요. 급식비는 제 주머니로 다 빼돌리는지 어르신들 식판에는 허연 멀건 국물뿐인데 제 배떼지는 기름기가 번들번들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흙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웬 노인네 하나가 넉마를 걸치고 퀴퀴한 땀 냄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는 구석에서 이빨을 부딪히며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하는데 우리 착한 지수가 그냥 지나칠 리가 있나요? 어르신 많이 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세요.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달콤한 거 먹으면 마음이 녹는데요.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 있던 알사탕 하나를 그 노인네 거친 손바닥에 꾹 눌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박 원장 놈이 누나를 희번덕거리면서 달려오더라고요.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노숙자를 들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처럼 식당 안을 찢어버리더라고요. 지수 어깨가 움찔하며 떨리는데 제 가슴이 다 철렁했지 뭐예요. 자, 여러분,
지수가 밥을 차려준 그 초라한 노숙자 노인네. 그 양반이 보통뿐이 아니었거든요. 박 원장이 그 노인네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복지관 마당으로 비릿한 쇠냄새를 풍기며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치는데 아유,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기막힌 반전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테니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얄궂죠. 가느다란 실금 하나에 운명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수한테는 그 실금이 7살 때였어요. 코 속을 찌르는 흙비 냄새랑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지수는 겨우 7살이었어요. 언니 손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었던 아주 어린 꼬맹이였지. 엄마가 남긴 하트 목걸이를 반씩 나눠 걸고는 그 빗속에서 서로 온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인파 속에 그 작고 여린 손가락 끝이 미끄러운 비누처럼 스르륵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언니 어딨어? 아이의 비명은 천둥 소리에 다 묻혀버리고 지수 눈앞엔 시커먼 타이어랑 낯선 어른들의 축축한 구둣발만 가득했대요. 정신을 차렸을 때 지수 앞에는 끝도 안 보이는 낯선 도로가 펼쳐져 있었다는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길 잃은 어린 짐승 같은 지수를 거둔 건 시장 한 구석 국밥집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손은 가뭄 든 논바닥처럼 거칠어도 그 온기만큼은 갓 쪄낸 시루떡처럼 따뜻했답니다. 지수는 그 국밥 냄새 속에서 겨우 숨을 붙이고 자라난 거예요. 하지만 그 따뜻한 품에서도 지수 가슴 한복판엔 얼음 송곳이 박힌 것처럼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어요. 밤마다 비가 내리면 지수는 잠을 못 잤대요. 빗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언니 울음소리 같아서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를 손바닥에 자국 남을 정도로 꽉 쥐고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답니다. 지수는 자라면서 깨달았대요. 슬픔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굳은 살처럼 딱딱해질 뿐이라는 걸요. 사회복지사가 된 지수가 비 오는 날이면 노란 우산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이유. 그건 사실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싶었던 어린 날에 자기 자신한테 내미는 간절한 손길이 아닐까요? 20년 전 고아원 뒷뜰. 오늘도 수아는 우울한 마음을 이끌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0살 진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숨막히는 대리석 복도와 코를 찌르는 무거운 향수 냄새보다 이곳의 눅눅한 흙내음과 따스한 햇살 냄새가 좋았으니까요. 그곳엔 햇살을 닮은 소녀 수아가 있었습니다. 어린 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때면 수아는 다가와 진우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꾹 눌러주곤 했습니다. 체온에 살짝 녹아 끈적해진 알사탕 한 알. 넌 왜 맨날 화가 나 있어? 이거 먹으면 기분이 말랑말랑해져. 여름날의 소나기는 동생을 잃어버린 언니 수아와 어머니를 잃은 진우를 위로하듯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몰아넣었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와 서늘해진 공기. 진우는 아버지가 씌워준 커다란 노란 우산을 펼치며 맹세했죠.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수아는 웃으며 진우의 사탕으로 볼록해진 볼을 손가락으로 찔러봅니다. 20년 후 성인이 되고 어른의 사랑을 하는 수아와 진우의 현실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강 회장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듯 들어간 달동네 단칸바. 코끝을 스치는 곰팡이 냄새와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두 사람은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를 떨 때면 수아는 말없이 그의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넣어두곤 했죠. 그 비극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진우를 기다리던 수아의 세상이 무너진 건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달동네 골목. 수아는 깨질 듯한 진통에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습니다. 빗물은 차갑게 수아의 전신을 적시고 양수가 터져 흘러나온 선홍빛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골목을 기괴하게 물들입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향해 기어갑니다. 손톱이 아스팔트에 깎여 피가 나는데도 오직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택시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낯선 행인들은 그저 우산을 깊게 눌러쓴 채 멀어져 갔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실려온 응급실. 푸르스름하고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진우는 넋이 나간 채 수아의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우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약속이었던 땀과 빗물에 젖어 끈적해진 알사탕 한 알이 놓였습니다. 오빠, 나 우리 아기 데리고 금방 나올게. 이거 먹으면서 기분 말랑말랑하게 기다려. 알았지? 수아의 목소리는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고개를 떨군 채 걸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산모와 아이 둘 다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빗속에 너무 오래 방치되셨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수아야, 눈 떠봐. 눈 떠보라고.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의 손바닥엔 채 녹지 못한 노란 알사탕 한 알이 수아의 핏자국과 섞여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자신의 영혼도 함께 수술대 위에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빗물에 잠겨 숨을 거둔 사랑과 세상 빛조차 보지 못한 아이, 그 지독한 상실감이 진우를 괴물로 만드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장이 시커멓게 타버린 숯덩이가 된 채 그는 수아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술병을 쥐고 거리를 떠돌며 그가 바란 건 딱 하나, 수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밤거리. 지수의 세상도 온통 축축한 흙내음이랑 시린 공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낡은 노란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잊으려 애썼던 언니의 울음소리가 되어서 지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언니, 거기도 비가 와? 언니가 씌워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은 유난히 사무치네. 가슴속 깊이 얼음 송곳이 박힌 듯 시린 그리움을 삼키며 걷던 그때 전신주 아래 진흙탕 속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한 남자가 지수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남자는 삶을 포기한 듯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지수는 멈칫거리다가 그의 머리 위로 노란 우산을 기울여 줍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수의 외침에 남자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초점 없이 텅 빈 눈망울. 하지만 지수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그리운 그날의 소나기 냄새를 맡아요. 지수는 떨고 있는 남자의 손바닥을 펼쳐서 소중히 간직해온 알사탕 하나를 꾹 눌러줍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달콤한 거 먹으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진대요. 우리 언니가 그랬거든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그 한마디가 진우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1년 전 죽은 수아가 자기 손에 사탕 쥐어주며 했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었거든요. 진우는 경련하듯 지수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맞닿은 피부로 전해지는 지수의 맥박이 진우의 멈춰있던 심장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것은 수아의 것이 아닌 닮은 듯 다른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였습니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수아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남에게 우산을 씌워줄 줄 아는 그 온기가 자신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진우의 잿빛 세상은 조금씩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서남이 진우 가슴 속 썩어 문드러진 구멍을 메워준 거예요. 지수의 책상 위엔 매일 아침 보석 같은 알사탕 병이 배달됐죠. 오늘 내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합니다. 나는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어느 이른 새벽, 지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사무실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입니다. 잠시 후 낡은 운동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문이 조심스레 열립니다. 커다란 덩치의 진우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사팡병을 내려놓는 순간 지수가 불쑥 나타납니다. 찾았다. 아저씨였네요. 진우는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어깨를 움찔하며 탕비실로 도망칩니다. 왜 도망가요? 이 사탕들 다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좁은 탕비실 두 사람의 거리는 고작 한 뼘. 공기 중에는 달콤한 설탕 향기랑 진우의 당황한 숨소리가 뒤섞입니다. 진우는 붉어진 얼굴로 노란 사탕 하나를 꺼내서 지수의 입가에 가져다 대죠. 사탕보다 당신 웃는 게 더 달아서 그래서 자꾸 가져오게 되네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진동하며 깔리고 지수의 심장은 사탕이 녹아내리듯 속절없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사탕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 비그친 오후의 거리는 두 사람을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하죠. 복지관 물품을 가득 들고 걷던 지수의 낡은 운동화 끈이 웅덩이 앞에서 힘없이 풀려버린 거예요. 짐 때문에 쩔쩔매는 지수 앞에 뒤를 묵묵히 따르던 진우가 다가옵니다. 그는 말없이 지수의 짐을 받아들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진우의 커다란 손이 젖은 신발끈을 조심스레 쥐자 지수의 발목에 그의 따스한 체온이 훅 끼쳐옵니다. 진우는 마치 지수의 부서진 마음을 이어붙이듯 정성스럽게 리본을 묶어주죠. 지수는 위에서 내려다본 진우의 넓은 어깨와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낮아진 그의 뒷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집니다. 진우가 일어나 지수의 머리 위로 자신의 코트를 넓게 펼쳐 씌워주는데 앞으로는 내가 묶어줄게요. 지수 씨는 그냥 걷기만 해요.
넘어지지 않게 내가 늘 반보 뒤에서 지켜볼 테니까. 코트한 진우의 진한 체향과 빗물 냄새가 섞인 공기는 지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시린 장마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목격하고 그 흉터 위에 사탕을 바르고 신발끈에 묶어주며 두 영혼은 하나의 우주로 합쳐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진우는 커다란 노란 우산을 펼칩니다. 그는 지수의 젖은 어깨를 자기 쪽으로 깊숙이 끌어당기죠. 우산이라는 좁은 지붕 아래 어깨가 맞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서로의 맥박 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합니다. 지수는 진우의 단단한 팔을 꼭 붙잡으며 깨달았어요. 평생 홀로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려온 이유가 바로 이 남자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었다는 걸요. 진우의 눈동자 속에는 죽음만을 기다리던 공허함 대신 오직 지수만을 담아내겠다는 강렬한 삶의 의지가 이글거립니다. 지수야, 내 세상은 이제 온통 네 목소리로만 가득해. 진우의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란 우산 안에서 하나로 겹쳐집니다. 빗방울은 이제 슬픈 울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화려한 커튼콜이 되어 바닥에서 찬란하게 부서집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호룡 회장의 집무실. 이곳은 사시사철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얼음 궁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창도, 피냄새처럼 짙은 마호가니 책상도 그저 주인을 닮아 차갑고 딱딱할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견고한 정적을 깨고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 진우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굶주린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끼는 수천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강 회장의 구두 앞까지 튀어오릅니다. 수아가 줬던 그밤, 당신이 씌워준 그 오만한 권력이라는 우산 아래서 나는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 아이가 빗물에 잠겨 숨을 거둘 때 당신은 대체 어디서 어떤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진우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금속성 소리가 되어 집무실 벽에 부딪힙니다. 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아들을 보았지만 책상 밑으로 쥔 손은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크자, 죽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아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냐? 네 놈은 여전히 나약하구나. 나약? 아니, 난 이제 당신처럼 괴물이 되기로 했어. 지금 복지관에 있는 지수라는 여자, 그 사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의 제국을 어떻게 피로 물들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진우가 문을 부술 듯 박차고 나가자 집무실엔 다시 소름 끼치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혼자 남은 강 회장은 타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서랍 깊숙한 곳 보고서 하나를 꺼냈죠. 보고서는 종리 냄새를 풍겼고 그 안에는 자신이 지워버린 줄 알았던 비극의 잔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마당, 국내 최대 기업의 수장 강호룡 회장. 오늘 그가 걸친 것은 수천만 원짜리 맞춤 수트가 아니라 찌든 땀 냄새와 눅눅한 먼지가 엉겨붙은 낡은 점퍼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제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보이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비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길게 늘어진 줄끝. 강 회장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힌 채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때 달콤한 비누향과 섞인 따스한 온기가 그의 코끝을 스칩니다. 배식용 앞치마를 두른 지수가 나타난 것이죠. 지수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강 회장은 가슴속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수아?
아니 그 아이의 동생인가? 20년 전 수아 곁에서 겁에 질려 울던 작은 아이. 수아와 꼭 닮았지만 눈빛만은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단단하고 맑은 지수를 보며 강 회장은 직감합니다. 자신이 매몰차게 버렸던 그 핏줄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요. 지수는 냄새나는 강 회장을 피하기는커녕 햇살처럼 화사한 미소를 건넵니다.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국이 아주 뜨끈하고 진해요. 여기 앉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투박하게 손을 덜덜 떨며 식판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그 거친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빈자리로 이끌었죠. 평생 화려한 재벌가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전해지는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멈칫거립니다. 평화롭던 공기를 찢고 들어온 것은 오만한 구두굽 소리였습니다. 복지관의 박 원장이 정계 진출의 동아줄인 김 의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죠. 박 원장은 평소 노인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김 의원의 비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공천권을 약속받은 추악한 공생관계 주인공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는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의 곁에 선 김 의원은 최고급 수트 차림으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역겹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쥐고 있었죠. 야, 지수 선생. 저 더러운 인간 누구야? 김 의원님 오시는데 이런 오물을 여기 앉혀두면 어떡해? 당장 안 치워! 원장님, 이분도 우리 복지관을 찾아주신 귀한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오물이라고 하세요? 몸을 웅크리고 있던 강 회장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는 넝마 같은 옷자락 사이로 김 의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죠. 김진태, 고작 저런 피자미 녀석에게 돈을 받으려고 내 아이를 짓밟아.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던 강 회장에게 김 의원은 한때 자신의 집무실 문턱도 넘지 못해 안달하던 하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제국 아래서 푼돈이나 챙기던 정치인이 지금 자신의 며느리에게 오물을 뿌리고 있는 현실에 강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박 원장, 이런 수준 낮은 곳에서 표가 나오겠나? 이 비천한 노인네들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지저분해서 박 원장은 충성스러운 사냥개처럼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의원님 송구합니다. 이 고아년이 교육이 덜 돼서. 야,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식판이 바닥을 뒹굴며 박살납니다. 시큼한 김치 국물이 지수의 하얀 유니폼 위로 핏자국처럼 번지고 원장의 팔이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가났습니다. 짝! 고요하던 마당의 공기를 산산조각내는 비릿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죠. 마치 마른 나무가 벼락에 맞듯 지수의 가냘픈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지수의 하얀 뺨 위로 박 원장의 5손가락이 시뻘건 낙인처럼 깊게 새겨졌고 그 충격에 지수의 입술 끝이 터지며 작은 핏방울 하나가 바닥에 엎드린 강 회장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순간 지수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하트 목걸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끊어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얼하게 타오르는 뺨을 감싸쥐었죠.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 한 줄기가 뜨거운 얼룩이 되어 박 원장의 구두 앞에 흩뿌려집니다. 박 원장은 자신의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듯 손을 멈칫거렸지만 이내 그 손을 옷에 닦아내며
역겹다는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지수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와 가슴속에 얼음 송곳이 박힌 듯한 배신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녀의 어깨는 추풍 낙엽처럼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닥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박 원장의 손이 다시 허공을 가리려는 찰나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자 낡은 점퍼는 어느새 황제의 도포보다 무거운 위압감을 뿜어내기 시작하죠. 김진태 의원, 자네 눈앞에 오물을 치우기 전에 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것 같군. 강 회장의 서늘하고 낮은 음성이 복지관 마당을 얼려버립니다. 김 의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집히고 박 원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그 순간 진정한 심판의 막이 오르죠. 노숙자의 비굴함이 사려있던 눈동자 위로 피보다 짙은 제왕의 분노가 서늘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지수의 눈물을 보게 된 강 회장. 박 원장이라고 했나? 네 놈이 방금 내 며느리에게 한 짓 감당할 수 있겠나? 뭐? 며느리? 이 노숙자 영감이 노망이 났나? 박 원장이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 복지관 정문을 부수듯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칩니다. 수트 차림의 경호원들이 마당을 포위하고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강 회장 앞에 인사를 하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고급 코트를 걸친 강 회장이 얼어붙은 박 원장의 턱끝을 차갑게 들어올립니다. 그의 손끝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내 며느리가 근본이 없다고? 그럼 근본 넘치는 네 놈은 오늘부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게 순리겠군. 이 복지관 부지부터 공중분해시켜주지. 그리고 방금 친 그 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지수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봅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하트 목걸이를 줍습니다. 그 뒷면에 새겨진 수아 지수라는 작은 각인. 20년 전 버렸던 진실이, 그리고 아들이 지키려 했던 사랑이 바로 자신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강 회장은 지수의 부어오른 뺨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속에 박혀있던 얼음 송곳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내 아이야. 강 회장의 참을 섞인 고백이 거친 빗소리에 섞여 들어갑니다.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그 오만한 어깨가 빗줄기에 힘없이 꺾여 내려갔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그의 낡은 노숙자 점퍼를 사정없이 적셨고, 주름진 눈가에서는 빗물보다 뜨거운 것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빗소리에 섞여 갈라지고 떨리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틀렸다, 지수야. 내 오만이, 내 비뚤어진 욕심이 그 아이를, 그리고 내 아들을 죽였어. 나는 내가 그들을 지키는 거대한 우산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건 우산이 아니라 그들을 질식시키는 감옥이었어.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빗방울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가 마치 죽은 수아의 울음소리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죠. 수아가 죽던 그 밤, 내가 막은 건 그 아이의 숨구멍이었고,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내 추악한 껍데기뿐이었다. 이 늙은 여우의 선민의식이 가장 소중한 핏줄의 심장을 도려낸 거야.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수아를 닮은 지수의 따뜻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신의 발치를 붙잡듯 지수의 젖은 구두 끝에 떨리는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지수야, 넌 나 같은 오물에게도 우산을 씌워주었지.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샀지만 정작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는 이 빗바닥에서 너를 만나고서야 알았다. 내가 죽인 수아의 숨결이 네가 준 그 작은 사탕 한 알에서 느껴지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의 고백은 거친 빗소리에 섞여 힘없이 흩어졌지만 그 울림만은 지수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제왕이 비린 흙내음 가득한 길바닥에서 비로소 한 명의 가련한 아버지가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든 오만함을 씻어내며 20년 전 멈춰버린 그들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죠. 지수는 자신을 아는 노인의 점포에서 지독한 노숙자의 냄새와 비릿한 눈물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의 온기를 동시에 느낍니다. 지수의 고개가 힘없이 노인의 어깨에 떨구어지죠. 알아누운 지수의 방, 복지관 마당을 뒤흔들었던 그날 이후 지수의 세상은 다시 20년 전의 그 장대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억지로 언니의 손을 놓쳐야 했던 그날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이었고 지수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며칠을 지독한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언니를 죽인 제왕인가? 아니면 내 손을 잡아준 노숙자인가? 지수의 마음속에는 언니를 죽게 한 노인을 향한 서슬퍼런 칼날과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접해준 할아버지를 향한 따스한 소미불이 뒤엉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온도는 차가웠고 연민의 온도는 뜨거워 지수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찾아온 꿈결 속에서 지수는 햇살이 부서지는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지수의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서늘한 빗물 대신 따스한 바람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 울어. 그분도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너처럼 길을 잃어버린 가엾은 어른일 뿐이야. 그 한마디는 지수가 차마 끼워 넣지 못하고 쥐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증오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용서라는 우산 아래로 발을 내딛는 순간 지수를 괴롭히던 열병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갈한 한정식집의 방 안. 대한민국을 후령하던 제왕 강 회장은 지수 앞에서 허리가 굽은 낡은 고목처럼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솔바람 향과 따뜻한 노란 조명이 감돌지만 강 회장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수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강 회장의 앞접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살을 놓아줍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언니도 아마 아버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의 맺힌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사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과 며느리의 진심이 지수의 온기 어린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그것은 제왕의 권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속죄였죠.
식담을 나서는 세 사람 위로 다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인상을 쓰지 않아요. 그는 익숙하게 커다란 노란 우산을 펼칩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셋이 함께 우산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수야, 이번엔 절대 이 우산 밖으로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북극성이 될게.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강 회장의 팔짱을 낍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 위로 비구름 사이를 뚫고 보석처럼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르죠.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오만하게 칼춤을 추던 자들에게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커튼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탐욕의 끝에 서 있던 박 원장. 그에게 허락된 것은 이제 정계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눅눅한 유치장 바닥이었죠. 이건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김 의원님! 의원님!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사례는 박 원장의 죄상을 낱낱이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 때마다 그는 경련하듯 어깨를 대써갔고 겁에 질린 눈동자는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가 믿었던 마지막 썩은 동아줄 김 의원은 이미 그를 오물처럼 취급하며 선을 그은 뒤였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썩인 대가는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산사태와 같았죠. 김 의원은 은퇴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비릿한 조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박 원장은 이제 텅 빈 복지관 복도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이들의 원망 섞인 환청을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낼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집무실엔 이제 차가운 정막과 고약한 먼지 냄새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장마철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비를 피할 동굴이 아니라 함께 우산을 써줄 사람이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이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됩니다.